이른을 넘어 다시 찾아온 설레임. 누구나 꿈꾸는 황혼의 동반자. 재혼 석 달 만에 남편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작은 쪽지 한 장. 그것이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을 듣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볼을 스치는 순간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어요. 설렘이었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다시 느껴보는 이 감정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아직도 꿈 같아요.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가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남편을 잃고 7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처음 1년은 집 안가득 남편의 흔적을 보며 울기만 했고 그 다음 몇 년은 무료한 일상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죠. 아들 태호가 가끔 찾아와 괜찮냐고 물을 때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정희에게 박성도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지난해 가을 동네 경로잔치에서였습니다. 마을회관 앞 작은 무대에서는 노래자랑이 한창이었고 정희는 친구 명자와 함께 구석 테이블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자리가 있을까요? 돌아보니 단정한 회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낯익은 듯 했지만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멈칫하자 그가 먼저 웃으며 말했죠. 저 박성도라고 합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명자가 먼저 자리를 권했고 그렇게 셋은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말수가 적었지만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정희가 무심코 남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만이 주는 위로 같은 게 있었죠. 그 뒤로 둘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약국에서, 산책로에서. 처음엔 짧은 인사만 나눴지만 어느새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성도는 정희가 좋아하는 꽃 이름을 물었고 정희는 그의 조용한 말투가 좋았습니다. 몇 개월이 흐른 어느 날 성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실 생각 없으세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어요. 다시 사랑해도 될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괜찮은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옛 남편의 사진이 선반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사진을 만지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친구 명자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언니 인생이에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성도 씨 괜찮은 사람 같던데 뭐가 두려워요? 명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늦게까지 둘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자는 자신도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을 혼자 살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희에게 용기를 줬어요. 아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더 떨렸습니다. 태호는 처음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곧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죠. 그분 어떤 사람이에요? 정희는 성도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태호는 한참 듣더니 짧게 답했어요. 한번 뵙고 싶네요. 어머니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 말에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의 축복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모였죠. 정희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고 성도는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주례는 동네 교회 목사님이 맡아주셨어요. 식은 30분도 안 걸렸지만 정희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도가 정희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따뜻하면서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도 마찬가지였죠. 하객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몇몇 이웃의 표정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이라니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명자가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축하해. 이제 행복만 해. 식이 끝난 뒤 정희와 성도는 성도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아담한 2층 집이었어요. 거실에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가져온 짐을 풀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서랍장 위에는 성도의 옛 아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멈칫했죠. 성도가 다가와 말했어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집안을 정리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물건을 하나씩 배치했어요. 정희의 작은 화분, 성도의 오래된 책들, 낯선 공간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와 성도는 동네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렸어요. 정희는 성도의 팔을 살짝 잡으며 걸었습니다. 멀리서 동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고 둘은 함께 인사를 나눴죠. 여보, 우리 은행 가서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성도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요. 주소도 변경해야 하고.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정희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주소를 바꾸는 절차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성도가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정희는 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 이 모든 게 낯설지만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성도의 재킷 주머니에서 작고 접힌 쪽지를 발견했어요. 빨래를 정리하다 우연히 손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쪽지는 희미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정희는 펼쳐보지 못했어요. 그냥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고 말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이 스쳤지만 정희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정희는 남편의 행동에서 묘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습관이 있고 말하지 않는 비밀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의문들이 쌓여갔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어요. 정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정희는 뜨개질 바늘을 멈추고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같이 갈까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동네 일 좀 봐야 해서. 금방 올게.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어딘가 서둘러 보였어요.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편은 골목 끝으로 사라졌고 정희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3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어요. 정희가 저녁 준비를 거의 끝낸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볍게 말했죠. 미안해요. 생각보다 일이 길어졌네. 무슨 일이었어요? 정희가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그냥 동네 어르신 만나고 그랬어요. 더 묻기가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정희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사하는 내내 남편의 표정이 신경 쓰였죠.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됐어요. 남편은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하고는 1~2시간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때로는 오후에, 때로는 저녁 무렵이었죠. 정희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남편은 항상 동네 1호근 친구 만났다고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채였어요. 남편은 화장실에 있었고 정희는 무심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전화번호만 떠 있었고 이름은 없었어요. 정희가 남편을 부르려는 순간 남편이 황급히 나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정희는 자리를 피해 주방으로 갔지만 귀는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소리가 조각조각 들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갈게요. 아니, 괜찮아요. 통화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저녁도 안 먹고요?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죠. 금방 올게요. 먼저 드세요. 그리고 또다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식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식은 국그릇, 덜 먹은 반찬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친구 명자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자야, 남편이 요즘 자주 나가는데 어디 가는지 잘 안 말해줘. 명자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직접 물어봤어? 물어봤지. 근데 말을 잘 안 해. 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수상한 거 더 없어? 전화 통화 내용이라든가 돈 쓰는 거라든가.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사실 확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불안한 느낌만 있었을 뿐이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 그런데 너무 불안하면 직접 따라가 보는 것도. 명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라가다니. 그건 남편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정희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명자의 말이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동네 약국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약사 정해철이 손을 흔들며 불러 세웠어요. 정희 씨, 잠깐만요. 정희는 멈춰서서 약사를 바라봤습니다. 정해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기, 성도 씨 요즘 괜찮으세요? 전에 몇 번 약 사러 오셨는데. 무슨 약요? 정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남편이 약을 산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정해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그런데 혈압약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보이시길래.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국을 떠났습니다. 혈압약? 남편이 고혈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약국에서 약을 사는지 몰랐습니다. 집에는 처방받은 약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서랍을 뒤져보니
남편의 약봉지가 평소와 다른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약봉지를 집어들고 자세히 봤어요. 병원 이름, 날짜, 처방 내역. 모두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안 주무세요? 당신 기다렸어요. 어디 갔다 와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교회 모임 갔다 왔어요. 말 안 했나? 교회 모임이 이 시간까지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에 서서 정희를 바라볼 뿐이었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둘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들었죠.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정희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틀 뒤 집 우편함에 낯선 명함이 하나 꽂혀 있었어요. 정희는 그걸 집어들고 읽어봤습니다. 최미라 보험 설계사.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성도씨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최미라. 누구지? 왜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거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최미라를 처음 본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정희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선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님 맞으시죠?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화장이 깔끔했고 목에는 가느다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 최미라라고 해요. 성도 씨 통해서 알게 됐어요. 최미라는 명함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던 바로 그 명함이었어요. 정희는 명함을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보험이라고 있어요. 성도 씨가 오래전부터 제 고객이셨거든요. 최미라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왠지 모를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정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커피를 마신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최미라가 남편에 대해 뭘 알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결국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둘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자 최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님, 성도 씨가 재혼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죠. 성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오래 알고 지낸 분이라 잘 알죠. 근데 최미라는 말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근데요? 성도 씨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남한테 잘 부탁을 못 하시잖아요. 최미라의 말은 애매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최미라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최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희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최미라. 정희는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에게 최미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오늘 최미라 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녁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미라 씨를요? 네. 당신 보험 설계사라고 하던데.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요? 그냥 우연히 마주쳤어요. 근데 왜 제 번호를 알더라고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나 봐요. 혹시 보험 필요하실까 싶어서.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어요. 최미라의 표정, 말투, 그리고 남편의 어색한 반응. 뭔가 맞지 않는 퍼즐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시장에 갔다가 또 최미라를 마주쳤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라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정희님, 또 만나네요. 네.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미라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릴까 해서요. 홍삼이에요. 건강에 좋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는 사양했지만 최미라는 봉투를 정희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이웃 사이인데. 최미라는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정희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홍삼 포장과 함께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도 씨, 꼭 연락 주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정희는 쪽지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남편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지? 정희는 쪽지를 서랍에 넣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6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쪽지를 꺼내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은 쪽지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최미라 씨가 준 선물 안에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쪽지를 구겨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처리할게요. 대체 뭔데요?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냥 옛날 일 때문에 그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 일이라는 게 대체 뭔지, 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말해요. 나는 아내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정희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정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야, 나 좀 만나자. 명자는 정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서 볼까? 둘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희는 최미라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놨습니다. 명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어요. 정희야, 이건 좀 이상해. 내가 알아볼게. 뭘 알아본다고? 최미라라는 사람.
동네에서 물어보면 알 거 아냐. 명자는 그날부터 이곳저곳에 수소문을 했습니다. 며칠 뒤 명자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야, 최미라 씨 동네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더라. 보험 일도 하는데 다른 일도 한다는 소문이 있어. 다른 일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남편과 연결돼 있는 걸까? 의문만 쌓여갔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공터에서 남편과 최미라가 서 있었어요. 둘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거리가 멀어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최미라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뭔가 설득하는 듯 했어요. 정희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최미라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혼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다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황급히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산책 좀 했어요. 남편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오늘 최미라 씨 만났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나 봤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거.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말씀드려야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나 정말 답답해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정희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일지 알고 나면 어떻게 될지. 정희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최미라의 얼굴, 남편의 표정, 그리고 쪽지에 적힌 글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건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스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외출하자마자 정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서재를 살폈습니다. 남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죠.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최근 석 달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대부분 평범한 생활비 지출이었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매달 15일과 말일에 같은 금액이 출금되고 있었어요. 50만 원씩 받는 사람 이름은 최미라였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어요. 왜 남편이 최미라에게 매달 돈을 보내는 걸까? 보험료치고는 금액이 큰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거래 내역서를 다시 책상 위에 놓고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여자가 서 있었는데 아마 전 부인인 것 같았어요. 둘 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약봉지를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모두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한 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봉지들과 달리 병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어요. 약국에서 산 것 같았습니다. 봉지에는 행복약국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약사 정해철이 말했던 그 약국이었습니다. 정희는 약봉지를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남편은 병원 처방약이 있는데 약국에서 따로 약을 살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걸까? 정희는 약봉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15년 전 것이었어요. 내용은 어려웠지만 대충 읽어보니 부동산 관련 계약인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 끝에는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서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진호. 최미라와 성이 같았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계속 뒤적였어요.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증이었어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날짜는 10년 전이었죠. 채권자 이름은 역시 최진호였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과 최 씨 집안은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최미라는 그냥 보험 설계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았어요. 다시 원래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주민센터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오후에 정희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남편 가족관계 증명서 좀 떼고 싶은데요. 직원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구석 의자에 앉아 읽어봤어요.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본적. 모두 정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 란에는 이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이 사별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혼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남편은 이혼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사별과 이혼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정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행복약국 앞을 지나쳤어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사 정해철은 정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희 씨, 어서 오세요. 해철 씨, 저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약 사러 왔다고. 정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셨죠. 혹시 무슨 약이었는지 자세히 기억나세요? 정해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혈압약이었어요. 근데 처방전 없이 사가시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안 팔아야 하는데 워낙 급하시다고 해서. 언제였어요? 한 일주일 전쯤이요. 그 전에도 몇 번 오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왜 처방전 없이 약을 샀을까? 병원에 가기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네, 일찍 끝나서요. 남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남편을 예전처럼 보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어요. 뭔데요? 당신 전 부인이랑 사별하신 거 아니었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가족관계 증명서 떼봤어요. 이혼이라고 나오던데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이혼했다고 하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죠. 우리 부부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오늘 찍어둔 서류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최진호라는 사람한테 돈 빌린 거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최미라 씨한테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 것도 봤어요. 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최진호는 제 옛 동료였어요. 공무원 시절 함께 일했죠. 그래서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업무 처리 중에 문제가 생겼고 진호가 그걸 덮어줬어요. 대신 돈을 빌려줬죠. 정희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진호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최미라 씨가 진호의 딸이에요. 아버지 빚을 대신 받고 있는 거죠.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은 10년 넘게 빚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정희에게 말하지 않고.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빚이? 아직 1,000만 원 정도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이 모든 걸 숨겼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같이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당신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잘못인데.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동시에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정희는 남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해결해요. 남편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알게 된 것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과거, 빚, 최미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고 남편의 서랍을 다시 열어봤어요. 혹시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자 두꺼운 파일이 하나 보였어요. 정희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법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민사소송 관련 문서였습니다. 원고는 최미라, 피고는 박성도. 정희는 눈을 의심했어요. 최미라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어요. 결과는 조정 성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더 읽어봤습니다. 조정 내용은 남편이 최미라에게 매달 50만 원씩 20개월간 지급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를 갚았는지 계산해 보니 약 반 정도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파일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이 사실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소송까지 당했으면서도 정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더 의심해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미라였습니다. 정희님, 저예요. 최미라. 전화 너머 최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정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최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로 말하시면 안 돼요?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최미라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동네 카페로 11시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11시 정희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최미라는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최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정희는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미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희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등기예요. 보시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죠. 정희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남편의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어요. 금액은 5천만 원. 채권자는 역시 최진우였습니다. 이게 언제 설정된 거예요? 12년 전이에요. 제 아버지가 성도 씨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거죠.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니. 정희가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요. 그럼 이 집이 당신 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직 성도 씨 명의예요. 하지만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최미라의 말에 정희는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갚은 돈은요? 이자와 원금 일부예요. 아직 3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정희는 며칠 전 남편이 1,000만 원 남았다고 한 말을 떠올렸어요. 남편은 또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정희는 최미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최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정희님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에 같이 사시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돈을 받고 싶어요. 성도 씨가 계속 미루니까 답답해서요.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왜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정희님이 설득해 주시면 빨리 해결될 것 같아서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자신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였어요. 제가 왜요? 그건 남편 일이잖아요. 정희님도 이제 가족이시잖아요. 같이 사는데 모른 척 할 순 없죠. 최미라의 말은 맞았지만 정희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에 휘말린다니. 생각해 볼게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최미라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서는데 등 뒤에서 최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님,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정희는 최미라에게 받은 서류를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봤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받은 거예요? 최미라 씨가 줬어요. 직접 만나서요.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이 1,000만 원 남았다고 하셨죠? 거짓말이었네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나는 이 집이 당신 집인 줄만 알았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대체 뭘 더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말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타이밍?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희는 화난 표정으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의 아들 박준영이 서 있었어요. 어서 와. 아버지 계세요? 남편이 황급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준영아, 왜 왔니? 준영은 아버지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어리둥절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영의 얼굴은 남편과 닮았지만 표정은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준영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괜찮아.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준영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들고 왔습니다. 준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또 서류였습니다. 정희는 이제 서류만 봐도 머리가 아팠어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준영이 서류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준영아, 그건 최미라 씨한테서 연락받았어요. 아버지가 빚을 안 갚는다고요. 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갚고 있어. 매달 50만 원씩? 그게 언제까지예요? 이 속도면 5년은 더 걸려요. 그동안 이자는 또 얼마나 붙는데요? 준영은 화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거? 준영이 정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럼 재산 문제도 정리 안 하신 거네요. 아버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재혼하시면 어떡해요? 준영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책임한 재혼. 그 말이 정희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았어요. 준영아, 말 조심해라. 남편이 조용히 말했지만 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할 게 뭐예요? 사실인데. 아버지는 빚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 왜 재혼하신 거예요? 그건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1년도 안 됐잖아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전 부인이 돌아간 지 1년도 안 됐다니. 남편은 사별이 아니라 이혼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죽었다는 말이 나오다니. 잠깐만요.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준영과 남편이 동시에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이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영이 이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혼이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 또 거짓말하셨네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모든 걸 거짓말로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혼도 거짓말, 빚도 거짓말, 집도 거짓말.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정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정희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정희는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야, 나 좀 데리러 와줄래? 명자는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명자의 차에 타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명자는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너무 심한데.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정희는 명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정희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명자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할 거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생각 좀 해볼게. 그날 오후 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놀랐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준영입니다. 네.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준영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아버지 재산 때문에요. 이해해 주세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법적 조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조치요? 아버지가 빚 때문에 집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고 해요. 정희님도 관련이 있으니까 연락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정리가 필요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꽃길을 걷고 싶었는데 가시밭길만 나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명자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왔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다 말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어요. 남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었을 때 큰 실수를 했어요. 업무상 비리에 연루됐죠. 제 잘못도 있었고 다른 사람 잘못도 있었어요. 그때 최진우가 저를 도와줬어요. 어떻게요? 증거를 없애줬어요. 대신 돈을 요구했죠. 3천만 원이었어요. 정희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저는 급했어요. 감사를 받으면 공직에서 쫓겨날 판이었으니까. 그래서 최진우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게 12년 전이었군요. 네. 처음에는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부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암이었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치료비가 어마어마했어요. 보험도 있었지만 부족했죠. 최진우한테 빌린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빌려야 했고요. 그래서 빚이 늘어난 거군요. 네. 최진호는 이자를 계속 붙였어요. 원금은 3천만 원이었지만 10년 넘게 이자가 붙으니까 5천만 원이 넘게 됐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부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고 빚만 남았죠. 최진호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딸 최미라가 빚을 받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소송이 있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서재에서 서류 봤어요. 1년 전 조정이 성립됐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미라가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 조정이 됐어요. 매달 50만 원씩 20개월 동안 갚기로 했죠. 지금 10개월 정도 갚았어요. 그럼 아직 500만 원 남았네요. 아니요. 원금이 따로 있어요. 조정된 건 이자였어요. 원금 3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죠. 정희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빚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죠. 말하면 당신이 저랑 결혼 안 할 것 같았어요. 저도 외로웠고 당신이 좋았어요. 그래서 숨겼죠.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럼 이혼했다고 한 건 왜예요? 사별이었잖아요. 부끄러웠어요. 부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게, 그리고 빚 때문에 부인이 고생했다는 게, 이혼이라고 하면 덜 아플 것 같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너무 화가 났어요. 준영이는 뭐라고 했어요? 화났죠. 당연하죠. 제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준영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재산 정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은요? 집은 아마 팔아야 할 거예요. 빚을 갚으려면.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새 삶이 이렇게 끝나다니. 다음 날 정희는 혼자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 정해철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희 씨, 어서 오세요. 해철 씨, 저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약 사러 온 거. 네. 혹시 그날 누구랑 같이 왔는지 기억나세요? 정해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여자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최미라 씨였던 것 같은데.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최미라였어요. 정희는 약국을 나와 교회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교회였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사님, 저희 남편 박성도 씨 아시죠? 네, 잘 알죠.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남편이 교회에서 무슨 모임 같은 거 했나요? 저녁 늦게요.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모임은 없었는데요. 성도 집사님은 주로 낮에 봉사 오셨어요. 정희는 역시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모임 갔다던 날들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혹시 성도 씨랑 자주 같이 다니시던 분 있으세요? 최미라 집사님이랑 가끔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무슨 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희는 감사 인사를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최미라는 생각보다 더 자주 만났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어때요? 신혼이 어떤지. 네, 그냥 그래요.
정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성도 씨 좀 조심하세요. 왜요? 여기 동네에서 소문이 좀 있어요. 옛날에 무슨 일 있었다고. 무슨 일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시절에 뭔가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일찍 그만뒀다나 뭐라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최미라 씨랑 뭔가 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무슨 소문이요?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이 자주 만나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희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정희는 서재로 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그때 책장 뒤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정희는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2년 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일기에는 남편의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아내의 병, 치료비 걱정, 최진호와의 관계, 그리고 최미라 이야기도 나왔어요. 최미라가 또 찾아왔다. 아버지 빚을 갚으라고. 나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정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최미라는 아버지와 달리 냉정하다. 돈만 생각한다. 하지만 나도 이해한다. 그녀도 살아야 하니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이제 너무 지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정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남편도 힘들었던 거예요. 정희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아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태호에게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죠. 박준영 씨가 법적 조치 취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대비해야 해요. 돈이 얼마나 들까?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다행이었어요. 며칠 뒤 태호가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희는 인사를 하고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박성도 씨의 채무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최미라 씨한테 갚아야 할 금액이 총 3,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렇게 많이요? 정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원금 3천만 원에 이자가 붙어서 늘어났어요. 조정으로 줄인 게 있지만 아직 많이 남았죠. 집을 팔면 되나요? 집 시세가 약 2억 원 정도예요. 근저당 5천만 원 빼고 빚 3,500만 원 갚으면 나머지는 남아요.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나요? 대략 6,500만 원 정도요. 세금이랑 수수료 빼면 6천만 원 정도 남을 거예요.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집은 잃지만 빚은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박준영 씨가 상속 포기 철회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속 포기요? 정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김 변호사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박성도 씨 전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준영 씨가 상속을 포기했었어요. 아마 빚이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준영이한테 포기하라고 했어요. 빚까지 상속받을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제 준영 씨가 그걸 철회하려는 거예요. 집 가치가 올라서 상속받을 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정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준영은 처음엔 상속을 포기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받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준영 씨가 소송을 걸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질 거예요. 정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준영 씨와 대화를 해보세요. 합의가 최선이에요. 소송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들거든요. 김 변호사는 명함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가 변호사를 배웅하고 돌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태호가 돌아간 뒤 정희와 남편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런 짐을 지우게 돼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남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준영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대화를 해봐야죠. 남편은 다음날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도 옆에서 들었어요. 준영은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세 번째 시도에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준영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제발, 아버지 부탁이다. 준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카페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희와 남편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준영은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남편이 다가가자 준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앉으세요. 세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영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내 말대로 집을 팔겠다. 준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빚을 갚고 남은 돈은 너한테 줄게.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준영을 바라봤어요. 준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전 그냥 아버지가 솔직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안 하시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저는 아버지한테 실망했어요. 치료비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어머니 마지막 순간도 제가 혼자 지켰고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부자 사이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어요. 준영 씨,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영은 정희를 바라봤어요. 전 당신 아버지와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정희님. 하지만 준영 씨가 화난 것도 이해해요. 아버지로서 책임을 못 하셨으니까요.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말을 이었어요. 우리 모두 같이 해결해요.
집도 팔고 빚도 갚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새로 시작해요. 남편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최미라였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미라는 세 사람을 보고 다가왔어요. 여기 계셨네요. 미라 씨, 왜 여기 온 거예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최미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들 계시니 오히려 잘 됐네요. 최미라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빈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정희는 불편한 표정으로 최미라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최미라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아버지 최진호의 유언장이에요. 정희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박성도에게 빌려준 돈은 탕감한다. 단 박성도는 나의 죄를 함께 짊어진 사람이다. 그에게 빚만 남기고 싶지 않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라 씨, 이게 정말이에요? 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셨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빚을 받은 거예요? 준영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은 변호사한테 맡겨져 있었거든요. 5년 뒤에 공개하라고 하셨대요. 왜요? 아버지는 제가 성도 씨한테 빚을 받으려고 할 거라고 예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시간을 두신 거죠.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최미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성도 씨처럼 공무원이었어요. 같이 일했죠. 그때 비리가 있었고 두 분 다 연루되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덮인 건 성도 씨만이 아니었어요. 제 아버지도 같이 덮였죠. 성도 씨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입막음용이었던 거예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으셨던 거죠. 최미라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긴 편지예요. 편지를 펼치자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미라가 읽기 시작했어요. 미라에게 아빠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다. 박성도와 나는 공무원 시절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뇌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업무를 조작했다. 들키기 직전에 증거를 없앴고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박성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나는 그를 협박했다.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그를 묶어둔 것이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어요. 박성도는 좋은 사람이다. 실수를 했지만 진심으로 후회했다. 나는 그를 용서하고 싶다. 미라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것이다. 부디 박성도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다. 최미라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이 편지를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됐죠.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사과하러 왔어요. 제가 지난 5년간 성도 씨를 괴롭혔습니다. 빚을 받겠다고 소송까지 걸었죠. 미라 씨.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미라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님, 정말 죄송해요. 성도 씨가 재혼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빚도 안 갚은 사람이 무슨 재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신 거군요. 네. 하지만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제 아버지 유언대로 빚은 모두 탕감할게요. 최미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채무 면제 확인서예요. 서명만 하시면 모든 빚이 사라져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준영도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최미라는 통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뭐예요? 지난 5년간 성도 씨가 갚으신 돈이에요. 총 3천만 원. 돌려드릴게요. 남편은 놀라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걸 왜? 제 아버지 유언이에요. 부당하게 받은 돈은 돌려주라고 하셨거든요. 최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안이 성도 씨 가족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최미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준영이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고맙다, 준영아. 남편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 무렵 정희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여보, 이제 집 안 팔아도 되는 거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저당도 해제할 수 있어요. 빚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우리 3천만 원도 생긴 거예요? 네. 준영이한테 줘야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만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쓰고요. 정말요? 네. 우리도 살아야죠. 남편은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있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다. 네, 아버지. 1,500만 원 보낼게. 내 몫이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전 괜찮아요. 아니다. 내가 받아야 해. 어머니 치료할 때 내가 많이 도와줬잖니. 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 준영아. 네. 아버지가 미안하다. 진심이야. 저도 죄송해요. 너무 매몰차게 대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화낼 만했어. 부자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밝은 표정이었어요. 준영이가 다음 주에 온대요. 가족끼리 밥 먹자고. 정말요? 좋아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야,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명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명자는 놀라워했어요. 세상에 그런 반전이 있었어? 응.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언니, 이제 행복할 수 있겠네. 그러게. 드디어 꽃길인가 봐.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다시 믿어야 했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오든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잠이 들었어요. 새벽녘 정희는 꿈을 꿨습니다. 꽃길을 걷는 꿈이었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걷는데 길 양옆에는 온갖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꿈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어요. 남편은 여전히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그리고 평온한 표정.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둘은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남편과 함께 은행을 찾아갔어요. 근저당 해제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집이 완전히 두 분 거예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정희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여보, 점심 먹고 갈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디 갈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칼국수 집 어때요? 좋아요. 둘은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으며 정희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남편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봉사활동이나 다시 해볼까 해요. 교회에서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은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서예를 배우고 싶어요. 예전부터 관심 있었거든요. 그래요? 좋네요. 같이 배울까요? 당신도요? 네. 부부가 같이 취미 생활하면 좋잖아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알아볼까요?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꽃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꽃 좀 사갈까요? 그래요. 어떤 게 좋아요? 국화가 예쁘네요. 남편은 가게로 들어가 노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정희는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어요. 싱그러운 향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희는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으니 집안이 환해 보였어요. 예쁘네요.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도 이제 집다워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정희의 어깨를 가만히 감췄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품에 기댔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준영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희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들어와. 남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영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정희는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준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상속 관련해서 정리했어요. 그래. 네. 어머니 재산은 제가 받기로 했고요. 아버지 재산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정희님과 저랑 반반 나누기로 정리했어요.
정희는 놀라서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네. 정희님도 가족이시잖아요.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영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영 씨.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남편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아버지, 앞으로 자주 뵐게요. 제 아내랑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계신데 못 보여드리면 안 되죠.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희도 웃었어요. 가족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준영이 돌아간 뒤 정희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영이가 많이 변했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제가 변한 것도 있겠죠.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예전보다 솔직해지셨어요. 그게 좋아요. 남편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죠? 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둘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정희는 동네 문화센터에 서예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둘은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강사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미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정희와 남편은 인사를 했습니다. 수업은 1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어요.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오늘은 붓잡는 법부터 배워볼게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정희는 붓을 잡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선 한번 그어볼까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저도요. 다음 주도 기대돼요. 우리 매주 같이 다녀요. 좋아요.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응, 언니. 잘 지내? 응. 요즘 좋아. 정말? 다행이다. 우리 서예 배우기 시작했어. 와, 대단한데. 남편이랑 같이? 응. 재미있더라. 언니 목소리가 밝아졌어. 좋은 일이네. 정희는 웃었습니다. 정말 요즘 마음이 가벼웠어요. 명자야, 고마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그래도 고마워.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밥 해줄게. 좋아. 갈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정희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준영 가족, 정희의 아들 태호, 친구 명자, 그리고 정희 부부 모두 모여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준영의 딸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많이 먹어. 네.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식사 후 남자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여자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명자가 정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행복해?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응,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해. 그거면 됐지. 그런 것 같아. 완벽한 삶은 없더라.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중요한 건 함께 헤쳐나가는 거지. 정희는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손주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 돌아간 뒤 정희와 남편은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거실을 정돈했어요. 오늘 좋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이런 날이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자주 만들어요. 정리를 마치고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정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여보, 네, 저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힘들었지만 이겨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같이 잘 살아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서예 작품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썼네요.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정희는 작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이거 봐요. 남편은 작품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 썼어요. 액자에 넣어서 걸까요? 그럴까요? 네. 거실에 걸어요. 남편은 액자를 구해와서 작품을 넣었습니다. 거실벽에 걸자 집안이 더욱 아늑해 보였어요. 좋네요.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정희와 남편은 첫눈을 함께 봤어요. 창밖으로 하얗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둘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예쁘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나가서 눈사람 만들까요? 눈사람이요? 네. 어릴 때 생각나네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가요. 둘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정희는 눈을 모아 동그랗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리 줘봐요. 제가 굴릴게요. 남편이 눈덩이를 굴렸습니다. 점점 커지는 눈덩이를 보며 정희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어요. 다 됐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작은 눈덩이를 만들어 위에 올렸어요.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눈이랑 코는요? 집에서 가져올게요. 정희는 집으로 들어가 당근과 숯을 가져왔습니다. 눈사람의 코와 눈을 달자 귀여운 얼굴이 완성됐어요. 완성. 정희는 뒤로 물러서서 눈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옆에 섰어요. 우리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정희와 남편, 그리고 눈사람. 세 개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예쁘게 나왔네요. 정희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이었어요. 준영이한테 보내줘야겠어요. 그래요. 남편은 사진을 준영에게 전송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정희님 행복해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남편은 답장을 읽고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운 아이네요. 그러게요. 둘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녹이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어요. 여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네, 행복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도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눈처럼 새로워질 거라고. 봄이 왔습니다. 정희는 마당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어요. 튤립과 장미 묘목을 심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도왔어요. 이거 잘 클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잘 돌보면요. 그럼 여름에 예쁘게 피겠네요. 네. 기대돼요. 정희는 흙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흙 냄새가 좋았어요. 며칠 뒤 정희는 동네 봉사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모임이었어요. 남편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첫 봉사날 정희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집안 청소를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고맙네, 젊은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젊은이는 아니에요. 60이 넘었는걸요. 그래도 나보다는 젊지. 둘은 웃었습니다. 정희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누군가를 도운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보람 있었어요? 네. 다음에도 가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 계속해요. 좋아요.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정희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튤립은 빨갛게, 장미는 분홍빛으로 피어났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명자가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키웠어요. 정말 잘 키웠네. 나도 집에 화단 만들까봐. 그래. 같이 하자. 둘은 화단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수박을 잘라내왔어요. 수박 드세요. 고마워요.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수박을 먹었습니다. 달콤한 수박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예쁜 꽃들. 완벽한 여름 오후였어요. 언니, 진짜 행복해 보여. 명자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 했는데 잘 해결됐네. 힘들었지만 이겨낸 것 같아. 명자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앞으로도 행복해. 고마워, 명자야. 해가 지고 명자가 돌아간 뒤 정희와 남편은 마당의 남아꽃을 바라봤어요. 예쁘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이 더 예뻐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남편은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품에 안겨 꽃향기를 맡았어요. 장미향이 달콤하게 퍼졌습니다. 여보. 네. 우리 이대로 쭉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둘은 꽃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진짜 꽃길이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 꿈꿨던 그 꽃길. 힘들고 험난한 길을 지나왔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꽃길이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좋은 곳에 도착한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남편은 여전히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예쁘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저 별처럼 빛나요. 정희는 남편의 말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는 빛나고 있구나.
어둠을 지나 빛을 찾았구나. 둘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정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정희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꽃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